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뉴스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이종근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해 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떤 소식들, 어떤 이슈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수해 골프 나흘 만에 사과한 홍준표 대구시장. 노동계, 경영계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 후폭풍. 영국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초강수 한국은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뉴스 토크 첫 번째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수해 골프 나흘 만에 사과한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정말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지난 주말 근데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논란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더니 정말 돌연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해 피해가 일단 평론가님 너무 심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수해 피해가 참 심각했거든요. 맞아요. 반지하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 국민이 다 안타까워했는데 올해 수해 피해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종 또 사망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 비판을 받는 대목은 바로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경북 예천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경북 지역의 그 대구시장, 경북의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대구시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폭우가 쏟아지던 주말 15일에 바로 골프를 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러 갔다가 물론 비가 많이 와서 1시간 만에 철회를 했지만 이게 골프를 칠 정도의 어떤 날씨가 아니다. 나는 지자체장으로서 비상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골프를 치러 갔다가 비 때문에 못 지났던 상황에 굉장히 또 비판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그 전날 이 비상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은 저렇게 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 공무원들은 다 비상대기를 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알려지자 굉장히 큰 비판이 일었습니다. 근데 국회에 나와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고 돌아갔거든요. 그때 기자들이 붙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아주 고압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할 줄 아느냐 이 정도 일에 대해서 하면서 도리어 그렇게 당당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방영이 되면서 더 비난이 가중됐었습니다. 그렇죠. 또 SNS 홍 시장이 여러 차례 좀 글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태세를 취했는데 이번 사안은 좀 엄중하긴 했습니다. 국민 정서법으로 아직도 정치를 하는 것은 그렇다. 대통령이 아닌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 등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군다나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전에 MZ세대 공무원들,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간담회 같은 걸 열었는데 그때 MZ세대 공무원들이 주 4일제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홍 시장이 그때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주말에도 쉴 거 다 쉴 생각이면 공무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해서 대구시 게시판에 아니 그대로라면 사실상 대구시장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말 놀 걸 다 놓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일 정도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당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가 어찌됐든 수해라든지 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서 어떻게든 그것을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또 복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의 말 한마디로 이 복구의 지금 어떤 의지라든지 또는 그런 진지성에 대해서조차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 언행과 관련돼서 진상조사를 하라. 즉 두 가지 다 하겠죠. 하나는 당시 상황, 대구시의 그때 당시에 어떤 수해 상황이 어땠는가, 비상대기 발령이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등등의 15일의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뭐 그 17일, 뭐 18일 이후에 그 16, 17, 18일 SNS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준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당에 어떻게 그러니까 해를 끼쳤는지 이 두 가지를 아마 그 징계윤리위원회에 아마 점검해보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합니다. 이 여당 내에서도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어떤 비판이 좀 있어 왔잖아요, 평론가님. 네, 그렇죠. 그 이전에도 사실 홍준표 시장은 워낙에 SNS에서 메신저로서 그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다른 어떤 그런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대선 경선 후보로서 함께 출마를 했던 그런 이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의 피해가 덜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인명 피해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고, 또 최고위도 역시 입을 한데 모아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 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따가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야권에서도 역시나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 정부가 수해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이렇게 인재 사고가 났다라고 비판을 하는 와중에 여기에 더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발언을 이어가자 완전히 국민의힘과 지금 이 정부를 향해서 한데 모아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홍준표 시장의 어떤 발언은 이 국민들의 어떤 감정과 굉장히 괴리가 있고, 또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MZ 세대에 대한 발언 역시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과가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했어요. 사실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일로 이제 사과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었잖아요. 아무래도 여론까지 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게 그런 배경이 작용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나흘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이 비판의 대상이 됐을 때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렇죠. 사실 헤쳐나갔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비슷한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에 미국의 동부인에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도지사로서의 초청에 의해서 방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국적을 가진 그런 업체의 대표들과 함께 동반 골프를 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이 일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사과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네.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국민적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그렇죠. 느낀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시 상황과 좀 다르다. 당시는 어떤 국민적 재난 상황이 아닌 반면에 이건 지금 국민적 재난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의식한 점. 두 번째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그 지역구 동대문구에서도 4선 이상을 했죠. 그다음에 경남도지사도 했죠. 당 대표도 했죠. 대구시장까지 했으면 사실 이제 자신의 어떤 꿈은 아직도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의 꿈을 아직도 갖고 있는 홍 시장으로서 더군다나 대구시라는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적 텃밭이라는 대구에서조차 만약 내가 민심을 잃어버리면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그런 즉발적인 홍 시장으로서는 나흘이라는 기간이 국민들로 봤을 때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홍 지사로서는 아주 전격적인 그런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과를 했지만 완전히 어떤 입장을 전혀 뒤집은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난 매뉴얼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좀 반복한 부분도 있잖아요. 역시 홍준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밑자락을 깔았어요. 네. 이거는 아마도 앞으로 이 논란이 계속될 때 네.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사과는 했지만 이건 정서적인 사과이시지 실제로 그때 매뉴얼대로 했다. 나는 그것을 계속 강변하기 위한 한 밑밥 깔기랄까요? 내가 또 분명히 그때 얘기했거든라고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그것을 못을 박아놓는 그런 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 토를 달지 말고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게 사과냐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자신이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를 고집하겠다 앞으로도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 당 규칙 좀 보면은요. 자연재해 시 뭐 유흥, 오락, 골프 등 금지라고 이제 골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론가님? 당원 단계에 분명히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좀 이 법조계나 혹은 뭐 기타 정치 패널들이 이렇게 볼 때 너무 지나친 어떤 규정이에요. 골프라는 것이 사실 지금 대중화된 어떤 그렇죠. 그런 스포츠라고도 그렇죠. 할 수가 있고 또 골프 종목으로 뭐 홍준표 시장이 표현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국위선양도 하고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유사한 어떤 유흥과 비슷한 어떤 레벨로 골프 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원 당규에. 왜냐하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골프 정치인과 골프의 어떤 그런 함수 관계 비판을 받는 어떤 대목들 이해찬 총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해찬 총리가 한 4차례에 걸쳐서 골프 관련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뭐 산불이 났는데 골프장에 갔다든지 침수인데 골프장에 갔다든지 또 3.1절인데 골프를 했다든지 그때마다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박기태 한나라당 대표도 역시 골프 때문에 아주 구설에 수차례 올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 골프에 대해서는 한번 당원 단계에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가 죄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한들 어찌됐든 지자체장이 비상대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는 당원 당규가 골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오락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실 당원 당규는 위배되는 행위란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발언을 보면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그래도 아주 위배되는 어떤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곳곳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 윤리 징계위가 열리기 바로 하루 전에 사과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당장 징계 좀 낮은 수위를 받기 위해서 사과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골프 관련 구설만이 아닙니다. 뭐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 우령 그 폐쇄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정의당 출신, 그러니까 민노당, 정의당 그런 진보 정당의 지금 시도당 그 정치인들이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간다거나 이런 구설에 오른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비판적인 어떤 여론에 당당히 맞섰어요. 그게 이제 홍준표 시장식 스타일이다. 정치 스타일이다. 그건 또 그 오랜 옛날부터 홍준표 지사의 어떤 스타일을 혼자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어떤 뭐 일본식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자신이 직접 이렇게 SNS라든지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완전히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지할 사람은 언제나 지지한다. 이 고비는 금방 넘어간다. 만약에 다른 어떤 정치인이 홍준표 시장처럼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만 홍준표 시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직진 형태의 어떤 정치를 고수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건 그야말로 징계를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진상 파악을 지시한 지 이제 바로 하루 만에 사과를 하다 보니까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시장과 여당 지도부 간에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재현됐다. 이런 시각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힘겨루기 양상이 시작이 됐다기보단 힘겨루기 양상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이 직전까지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거의 이 공방이 굉장히 격화됐었어요.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랫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얕잡아보는 그런 투의 어떤 그런 비판을 많이 했고 김기현 대표도 자기가 대표인데 그래도 대표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보면 홍 시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홍 시장이 맞섰다. 난 사과 안 해. 김기현 대표도 잘못했잖아 라고 맞섰다면 힘겨루기가 계속될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그래? 그때 어떤 그 상황을 도리어 이제 그 홍 시장에게 대표로서 내가 이 기강을 잡겠다 하고 보이는 어떤 상황이 됐고 홍 시장이 여기에 맞서지 않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에 서둘러서 일단 진화를 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해외 순방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평론가님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부정적인 여론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서둘러 진화한 것과 크게 저는 연관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지금 국민의힘은 작년에요. 수해가 났을 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주호영 대표 시절이었는데 네. 김성원 의원이 함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 갔어요. 가갖고 이게 수해 복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쭉 이 둘러보는 와중에 김성원 의원이 설화가 있었어요. 비가 더 와야지 이 정도 오면 뭐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의원들이 와서 애를 쓴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 비가 안 온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이 당에 대한 쏟아지는 어떤 비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화가 완전히 트라우마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지금 이런 행동에 이어서 떳떳한 당당한 어떤 태도가 당에 미칠 영향이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이번에 재난이 컸기 때문에 이 재난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발언이 계속되는 건 상당히 큰 어떤 데미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액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좀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한 거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이제 어저께 당 중앙윤리위가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징계 개시를 했다라는 건 징계를 내겠다라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서면으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징계만 남아 있는데 지금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윤리위는 두 가지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 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이 자연재해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유흥, 골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당 윤리규칙 22조를 위반했고 두 번째는 17, 18일 언론 인터뷰와 또 SNS를 통해서 품위를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즉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를 지금 징계의 어떤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홍 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이 징계 수위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유상범 의원의 지금 멘트로 한번 대신해 볼게요.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연히 줄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중징계가 내려지겠지만 그래도 사과를 했다는 건 지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언은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징계 수위를 결정할까가 좀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2006년이었죠. 오래 전이긴 하지만 홍문종 전 의원이 수액 골프 사례 이때도 사실 징계가 있었잖아요. 이 사건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홍문종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홍문종 의원이 당시에 의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경기도당위원장이었어요. 경기도당위원장인데 경기도는 수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비가 그쳤고요. 그런데 강원도에 굉장히 그때 수해가 심각하게 났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어떤 그런 그 정치인들이 강원도 가서 막 복구 현장에도 가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김문종 전 의원이 도당위원장이 강원도에 가서 골프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해복구가 한참인데 가서 수해복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골프를 치러 다녔다라는 그런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리위가 아주 전격적으로 그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 결과는 제명이었고요. 함께 골프를 친 당내 인사들도 1년간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포구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 중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 정도 사안으로 중징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걸 저도 들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 의원 그 라디오 저도 좀 들었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이 약간 좀 뭐랄까요 자신의 기대 같은 것도 좀 네. 중징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의견을 피력하신 거죠. 기대도 많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댄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하 의원 얘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골프라는 것이 시대에 맞춰서 좀 발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옛날에는 골프가 굉장히 귀족적인 어떤 스포츠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문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당원 단계 그 관련된 어떤 문구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홍문종 의원과 관련돼서도 홍문종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이제 이 중징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또 여기에 홍 시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어떤 그간의 앙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윤리위에 뭐 제소된 어떤 근거라고 한다면 그건 좀 사실 그렇게 홍 시장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직접적으로 바라는 게 없으니까 앙금도 없다. 그러므로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뉘앙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 윤리위 결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뭐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징계가 나온다면 어떤 여권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앞서 홍준표 시장은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당의 대응을 두고 김기현 당대표와 여러 차례 좀 마찰이 있었고요. 김 대표가 홍 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내용으로도 번져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평론가님, 당 내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 그게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골프도 칠 수 있어 라는 여론이 당내에 좀 존재한다면 그래 그럼 홍 시장 편을 들 거야 라는 세력 간의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대 0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안무 하태경 의원도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기반 하에서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아예 지배적인데 홍 시장 편을 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홍 시장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나를 중징계해 그리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질 거예요. 비난 여론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홍 시장은 일단은 받아들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인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내용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시점은 뭐냐면은 공천이거든요. 공천을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 사람들을 공천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공천과 관련된 부딪힘이 있으면 이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건이 이제 막 인하가 돼서. 그런데 이번 건만으로는 분열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번 건은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아마 무마될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과로 급한 불은 껐다. 어쨌든 사과하지 않았느냐. 반성을 충분히 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너무 늦었다. 이건 뭐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런 평가도 좀 있고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윤리위의 결정, 평론가님 사실 예측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제가 그 유상범 의원은 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당내 그 윤리위원회에서도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유상범 의원의 표현이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징계는 한 4단계의 어떤 수위가 있습니다. 뭐 경고도 있고 당원권 정지도 있고 국회 뭐 출석 정지도 있고 또 제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최고 수위 제명까지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후에 덧붙인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안이 굉장히 엄한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이다. 그래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덧붙여진 걸 보면 나머지 그런 징계안 중에 가장 높은 수위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하다. 이런 정도라면 당원권 정지 뭐 아니면 출석 정지 이런 정도의 수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판단 내려질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인스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노동계, 경영계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 후폭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최종 표결로 확정이 된 거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표결로 확정이 되지 아니한 해가 드물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그 이 제도를 보면 9대 9대 9입니다. 뭐 노동자 측 위원 9명, 그 다음에 사용자 측 위원 9명, 그 다음에 공익위원, 고용노동부가 지금 선정한 공익위원 9명. 그래서 언제나 스타일을 보면 노동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이 극단적으로 안을 내고 그 안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공익위원 쪽에서 중재안을 낸 걸 받아들인다든지 그랬을 때는 표결에 안 들어가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안 받아
받아들이는 결과가 돼서 표결이 되는데 오늘은 이번에 17대 8대 1입니다. 즉 9,86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약 한 2.5% 오른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근로자 측 위원들은 10,000원이 넘어야 된다. 이번에야말로. 왜냐하면 작년에 10,000원을 도달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10,000원을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는 10,000원에 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12,220원인가요? 그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지금 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들면서 지금 9,600원대, 9,700원대 정도로 제한을 해서 지금 9,860원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표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급 1만 원을 넘길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했고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최종 결정된 시급이 9,860원입니다. 어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좀 반영된 금액이라고 평론가님 보시고 계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5% 물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 최저시급을 받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10,000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3고 아닙니까? 뭐 더군다나 또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5% 정도, 내년엔 2.4%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금 또다시 한국은행이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1.4%대 사실 연초에는 2%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4%대로 또다시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아마 2.5% 선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정말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여러 제도에 좀 연동이 되게 되는 만큼 복지 지출 수요도 덩달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에도 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그 복지의 혜택의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지급의 하한액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아까 그 최저임금의 어떤 그런 진폭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어떤 진폭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을 보면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잡았지만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지금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비단 사실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소상공인에게만 관련이 있는 이슈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시급 9,860원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다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1만 원을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양쪽 다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 경영계 측 입장부터 평론가 좀 살펴주시죠. 일단 경영계 측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그 돈을 올려줘야 되고 더 고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국가 경제 또는 그 경영과 관련돼서 아주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도미노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단위로 판단했을 때도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됐을 경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구급 공무원의 초봉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급 공무원의 초봉이 월급으로 따졌을 때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 원대의 지금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당장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구급 1호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 1호봉을 손을 대게 되면 국가 공무원 전체가 사실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국가 공무원의 임금 체계가 달라진다는 건 국가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경영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임단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연동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국가 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몇 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역 수지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이니까요. 근데 무역이 지금 근 한 1년여 가까이 계속 적자입니다. 이렇게 연달아 계속 연이어서 적자를 본 그런 해를 따져보면 지금 한 10수년 만에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뭐 시장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하반기의 무역 수지도 역시 그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악순환을 계속 네.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경영계 측 입장입니다. 그렇죠. 특히 물가가 오르면 안 그래도 손님이 줄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분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분들이 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용 유지 어렵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금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58.7%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44.5%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라고 지금 다 답했다는 겁니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영업 완전히 5인 이내의 어떤 그런 이 종업원을 둔 그런 자영업자들을 보면 차라리 내보내고 가족들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최저임금을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지불하는 게 버틸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영계와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노동계 분위기 평론가님 어떤가요? 노동계 분위기는 역시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만 원에 대한 약속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만 원대에 도달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16%라는 그런 인상을 한 해에 걸쳐서 그 다음 해는 2019년도에 10.9% 연달아서 어마어마하게 올리긴 했습니다만 1만 원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목표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역시 노동자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지표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임금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간대로 봤을 때 라면을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예전에는 뭐 2.2개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2개밖에 못 산다.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금 물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실망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경영계와 대척점에 있는 이 노동계 분위기 좀 짚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 유지도 어려워졌다.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도 어렵게 됐다면 시름고 깊고 또 자영업자들은 또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이 부담되면서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이 노동계 분위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조금 저는 아쉬운 건 이거예요. 물론 10,000원을 고집하는 것도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의미는 알고 있으나 9,860원이 결정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거의 밤을 새울 정도로 한 이틀 정도 서로 토론을 벌였거든요. 근데 논의 과정에서 9,900원대까지 격차가 줄어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공익위원들이 10,000원은 안 되지만 9,900원대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중재안을 냈었는데 근로자 측 위원들 중에 민노총 위원들이 전격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1만 원 무조건 넘겨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었거든요.
원만 넘기자. 만 원을 얼마라, 만 원이 뭐 1원이라도 넘기자라는 게 이제 민노총의 어떤 목표이다 보니까 9,900원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층에서도 그러면 뭐 우리도 못 받아들인다 하면서 9,800원대로 도리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게 중평입니다.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과 노동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있을지언정 양쪽 다 와 이번엔 다 만족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재와 진짜 협상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평론가님 저도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커피 주문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키오스크에서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식당에 가도 서빙 로봇이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제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상황 목격할 수밖에 없는데 평론가님도 이런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많이 만나보셨죠? 뭐 키오스크는 아직 일반화됐고요. 그렇죠. 서빙 로봇은 중저가 브랜드의 뷔페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서빙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릇 다 치워줘요, 서빙 로봇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좀 이런 세태 자체가 어떤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서빙 로봇들이 일반화될수록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실제로 서빙 로봇 업체의 문의 전화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거의 10배 이상의 지금 시장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10배 이상의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어떤 얘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서빙 로봇 역시 상당히 지금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서빙 로봇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좀 음식점 업종이라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자영업 같은 경우는 그 규모로 봤을 때 서빙 로봇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규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빙 로봇을 아마도 쉽게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대리운전 기사님이나 웹툰 작가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문제가 남의 얘기 같이 느껴진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전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웹툰 작가라든지 또는 대리운전이라든지 또는 배달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없거나 혹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업종은 이미 또 이제 레거시가 됐고 훨씬 더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노동자로 규정할 거냐, 또는 자영업자로 규정할 거냐, 프리랜서로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각지대이자 고용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인 텐데 최저시급은커녕 예를 들어서 배달기사분들이 한때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월급을 받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수리비라든지 또는 오토바이 주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적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고 한계에 다다른 만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평론가님 최저임금 결정 구조 좀 어떻게 개선되어야지 양측 모두 좀 만족하는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 이 얘기는 많이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이게 표결로 언제나 결정이 그렇죠. 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자나 혹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의 데이터가 있는 과학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적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서지 말고 양쪽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공부한 그런 연구자들이 근로자 대표로서 나서고 또 자영업자들을 연구한 그런 전문가들이 사용자 측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과학적으로 토론을 해서 과학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어떠냐. 지금은
민주노총에서 나선다든지 경총에서 나선다든지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 개혁에 대한 어떤 제안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저임금 9,860원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이걸 잘 풀어가면서 노동계, 경영계 모두 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운영되냐겠지요. 앞으로 생생범위쇼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토크 주제는 바로 영국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초강수 한국은입니다.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한다는 판단 하에서인데요. 보수당에서 이제 공약으로 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에 이제 하원 총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지금 정책 제안을 낸 겁니다. 상속세 폐지 방안입니다. 이걸 상속세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폐지한다. 폐지하겠다. 굉장히 전격적이죠. 지금 세수를 그만큼 포기한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5억 4천만 원, 32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자그마치 40%를 세금으로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해서 굉장히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이제 공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주요국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율 유명하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 2위예요. 네. 1위는 일본입니다. 55%, 우리가 50%인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50%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6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엇을 상속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60%까지 가는 거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상속할 때는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할증까지 포함하면 자그마치 한 60% 가까이 된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 45%, 미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 등 OECD 평균으로 얘기하면 약 한 27%거든요. OECD 평균보다도 2배가량 높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까요. 이제 가혹한 징벌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기업 지속 발전에 이 상속세가 발목을 잡힌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세가 과도하다면서 이제 소송을 시작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구광모 회장 측에서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용산 세무서에 이제 이 소송을 냈는데요. LG CNS의 어떤 가격, LG CNS를 얼마로 볼 거냐에 따라서 LG CNS와 관련된 지금 상속세를 매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유산세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산취득세는 이 상속받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네. 예를 들자면 100원 있을 때 100원을 내가 50, 네. 앵커님이 50 그랬고 50원에 대해서만 그렇죠.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산세입니다. 즉 LG CNS를 물려받았는데 LG CNS에 대한 이 세율을 LG CNS 가격으로 결정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가격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얼마 이상이면 할증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할증까지 포함해서 전체 세금이 매겨지고 그것을 이제 개인들이 나눠 갖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지금 구광모 회장 측이 낸 건 LG CNS 가격 지분이 너무 그 가치가 높다라고 지금 소송을 건 겁니다. 지금 이 소송의 결과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법부의 싱크테크 역할을 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상속세율 관련해서 24년 동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1999년 말에 이 상속세율을 관련된 뭐 과세 구간이라든지 또는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그간의 어떤 이 통화량이라든지 혹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최고세율 구간도 바꿔야 되고 낮춰야 되고 또 최고세율도 낮춰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한 지금 G7 국가들의 평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가 지금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활력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상속세율을 그냥 둘 순 없다는 입장과 이 상속 증여세를 줄이는 것은 부자 감세이다. 결국 세수 부담이 커진다. 이런 내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상속세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평론가님? 저는 어쨌든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부자들을 감세한다라는 어떤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가 예전 같으면 아주 양극화됐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해서 중산층마저도 사실 상속세에 엄청난 지금 사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 불만을 낮춰가고 갈등을 낮춰간다면 이 감세 요인 역시 받아들여질 그런 그 여지가 또 많아 보입니다. 네, 상속세 관련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는데요. 좀 토론의 장을 통해서 좀 적절한 방식으로의 개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또 비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모두들 만전을 기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의 손을 잡던 그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